네. 저희 트랙 2 AWS 디렉트 커넥트를 통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주제로 사실은 한 2015년부터 계속 발표를 주로 했어요. 작년만 빼고. 근데 보통은 조금 작은 방이 배정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 인프라나 이쪽에 관련된 부분은 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AIML이나 아니면 개발 컨테이너, 요즘에 워낙 핫한 토픽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는 사실 등록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방을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 500분께서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방에 배정이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만약에 이 사진을 보신 다음에 살며시 지금 기분 좋은 미소가 좀 지어지시는 분들이라면 맞는 트랙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잘 정돈된 이런 케이블들에서 약간 마음의 안정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이 트랙이 여러분을 위한 트랙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트랙을 가봤는데 이거는 외계어인가 싶은 약간 그런 것도 사실 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백그라운드는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조금 AWS에 처음에 조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인프라 관점에서는 클라우드가 아무리 진화하고 발전이 되더라도 그 기반을 이루는 것은 또 역시 인프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썰이 길었는데요. 앞에 오늘의 이야기 주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AWS의 글로벌 백본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AWS 네트워킹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는 부분, 그리고 디렉트 커넥트가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또 새로운 건 아니죠. 좀 출시가 된 지는 조금 됐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어떤 구성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엔지니어링, 좀 말이 거창하긴 한데 경로가 멀티플 패스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경로를 좀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출시가 된 기능인데 디렉트 커넥트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DNS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준비는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WS 글로벌 백본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입니다. AWS에서 글로벌 백본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AWS는 글로벌하게 백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AWS 리전 간의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AWS의 백본을 타게 됩니다. 자, 백본을 왜 타느냐? 보안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월등히 높겠죠. 기본적인 퍼블릭 인터넷을 타는 것보다. 그리고 가용성적인 측면, 그리고 안정적인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고객과 제일 가까이에 연결할 수 있다. AWS에서 관리하는 그런 장비들, 네트워크 패스들을 통해서 트래픽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WS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예외적인 부분이 중국 리전은 약간 좀 독립된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국 리전은 제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AWS의 글로벌 백본을 조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약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회선들이 막 대륙과 대륙 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회선들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작년 저희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지금 이러이러한 대륙 간의 해저 케이블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 백본을 기반으로 위에 어떤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AWS 저희의 CDN 서비스죠. 클라우드프론트가 당연히 이 백본을 통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AWS 디렉트 커넥트, 그리고 리전 간 인터리전 VPC 피어링 같은 그런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다 AWS에서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이런 백본 네트워크를 타고 트래픽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AWS 네트워킹에 대한 AB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리전 지금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이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가 되고 왼쪽이 서울 리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VPC를 구성을 하시죠. 프라이빗하게 우리가 어떤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VPC를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정을 새롭게 가입을 하시면 5개까지 디폴트로 VPC를 만드실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네트워크 환경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EC2를 처음에 런칭하시려면 이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서버를 위치를 시킬 건데 어디다 놓을지, 제가 단일 AG 즉 가용존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2개의 가용존을 해서 HA를 위해서, 리던던시를 위해서 2개 다 사용을 하실지를 정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이 서브네팅을 하시는 거죠. 서브네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2가지로 보통 나누십니다. 그죠? 퍼블릭 서브넷, 즉 예전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하면 DMZ 역할을 하는, 즉 인터넷 쪽으로 트래픽이 흐를 수 있는 퍼블릭 서브넷을 두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 그 서버팜이나 혹은 인터널 그런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프라이빗 서브넷,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서브넷별로 이제 라우팅에 대한 경로를 정해주시는 그런 라우팅 테이블이 위치하게 됩니다. 보통은 디폴트로 라우팅 테이블이 다 동일하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서브넷 특성별로 사실 라우트는 경로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VPC 내부에서 사실은 AWS는 동적인 라우팅이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OSPF라든지 EIGRP라든지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 내부에서 돌아가진 않고요. 저 내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스태틱하게 그냥 매뉴얼하게 구성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이 현재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가 되어야 될 게 있겠죠. 자,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으로 통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통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웹서버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서버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 말고 우리 센터랑 연결이 되는 거, 혹은 우리 사무실과 연결이 되는 건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는 VPN 게이트웨이, VGW라고 부르는데, 이 VPN 게이트웨이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저희가 IPsec 터널을 맺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VPN, IPsec 터널을 맺을 때는 저희는 약간 매니지드 VPN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온프리미스에 가지고 계시는 뭐 기존의 라우터 장비가 됐든 아니면 기타 등등의 방화벽 장비가 됐든 기본적으로 표준 IPsec을 지원을 하는 장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해당 장비와 저희 VPN 게이트웨이 간에 쉽게 VPN 터널, IPsec 터널을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보통 하이브리드 형태로 우리의 어떤 센터에 내 있는 그 자원과 AWS를 연동해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IPsec부터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괜찮네, 뭐 써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네, 뭐 이런 경험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써봐야겠다, 그래서 중요한 워크로드도 클라우드에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부터는 사실 여러 가지 또 작용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적인 요건으로 VPN 인터넷을 타면 안 되고 무조건 전용선을 타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생기게 되면 그때 고려를 하시는 게 이제 디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저희의 전용선 서비스입니다. 이게 전용선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전용선을 저희가 끌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건 아니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AWS의 어떤 다양한 인프라 리소스의 앞단에 저희가 제3의 데이터 센터, 제3의 어떤 IDC 사업자와 저희가 계약을 맺고 저희가 이쪽에다가 장비를 갖다 놓고 이쪽까지만 연결을 하시면 백엔드는 쉽게 논리적인 설정만을 통해서 바로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무조건 이중화죠. 네트워크는 무조건 이중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센터 자체도 저희가 이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옵션은 물론 하나만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 가산동에 있는 킹스의 가산센터 쪽, 그리고 또 하나는 LG U 플러스 평촌 메가센터가 저희의 이 로케이션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미리 백엔드로는, 그리고 AWS의 네트워크 엣지와는 다 연결을 해 놓은 거고요. 그 앞단에서 여러분의 어디 상면을 가지고 계시든지 이쪽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회선, 뭐 KT가 됐든 U 플러스가 됐든 뭐 SK 브로드밴드가 됐든 아니면 뭐 세종이 됐든 어떤 회선을 통해서든 해당 센터 중에 한쪽만 연결을 하시게 되면 물리적으로 논리적인 커넥션은 거기서 이제 BGP를 간단하게 피어링만 맺어 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센터와
AWS의 여러분의 그 계정, 여러분의 자원과는 프라이빗한 전용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이미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한번 그냥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케이션 관점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AWS 자체는 지금 아마존 네트워크 엣지라고 별도로 표현이 된 부분이 그냥 아마존 AWS의 자원이 있는 그 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렉트 커넥트 로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왼쪽 사이드가 아마존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특정 포트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하나의 패치 패널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가 이제 기존의 그 통신사의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현재 데이터 센터가 없는데 어떤 요건에 의해서 그 AWS의 나의 자원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장 레이턴시가 짧은 쪽에 내가 이러이러한 서버, 이러이러한 보안 장비를 갖다 둬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상면 임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렉을 하프 렉을 임대하시는 풀 렉을 임대하시는 임대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별도의 통신 회선도 필요 없죠. 그냥 크로스 케이블로 그냥 끊어버리면 바로 네트워크에 AWS에 있는 모든 자원과 전용선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구성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연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논리적인 커넥션을 하시게 되는데, 논리적인 커넥션을 하실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WS의 프라이빗 서비스. 프라이빗 서비스라 하면 퍼블릭 IP가 사용되지 않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저희가 VP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VPC를 여러분이 구성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보통은 사이더 블락을 구성하시죠. 프라이빗 IP 대역 중에 내가 그냥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거를 여기서 구성을 하시는데, 이 VPC와 연결을 하시는 커넥션 타입이 있고요. 그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프라이빗 VIF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서비스들, 엘라스티서치가 됐든 S3가 됐든 아니면 다이나모DB가 됐든 굉장히 다양한 VPC를 제외한 수많은 그런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퍼블릭 IP,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인데, 저희는 퍼블릭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인터넷을 타는 게 아니라 나는 프라이빗하게, 좀 더 퍼포먼스 좋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보안성 있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 퍼블릭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렉트 커넥트의 주요 특징 혹은 약간 업데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위스 관점에서 디렉트 커넥트를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AWS 콘솔에서 디렉트 커넥트를 선택을 하시면 그 콘솔 화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1G 혹은 10G, 그리고 어떤 로케이션으로 구성을 하실지를 거기서 고르시게 돼요. 그래서 1G, 10G,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은 이제 킹스 혹은 LG U+, 평촌 메가센터 둘 중에 하나를 콘솔에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르시고 클릭해서 넥스트로 지나가게 되면 일정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LOA, CFA라고 하는 것을 콘솔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콘솔에는 뭐가 있냐면, 신청을 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센터에 어떤 1G 포트 혹은 10G 포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터널하게 프로비저닝이 되겠죠. 그 포트가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LOA CFA라고 하는 문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LG U+ 평촌센터에 몇 번 렉에 몇 번 스위치에 몇 번 포트를 사용하세요라고 딱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 회선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데, 이쪽에 킹스에, U+에 혹은 세종텔레콤 혹은 드림라인에 지금 현재 LG 평촌 메가센터에 이쪽에 1G를 연결해 주세요, 10G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1G, 10G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한 10메가면 됩니다. 100메가면 됩니다. 여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콘솔에는 사실 1G, 10G밖에 없기는 한데, 그럴 때는 저희의 AWS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 쪽으로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리 AWS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온프리미스 센터와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서 서브 1G, 10메가 됐든 100메가 됐든 이것과 관련된 그 정도의 밴드위스만 프로비저닝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10G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헤비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높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보통 부르죠. LACP라고 부르는데 LACP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실제 물리적으로 4개의 포트를 하나의 그 번들링으로 묶어서 40G까지의 그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1500바이트를 사용을 하죠. 근데 저희가 전부 프레임도 현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더넷 프레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원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요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AWS의 EC2까지 전부 프레임이 가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뭐 스토리지 관점에서 전부 프레임이 사용이 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가상화 관점에서, 그리고 약간 네트워크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 플레인한 패킷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위에서 구현을 하시고자 할 때 1500바이트 이상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부 프레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인터페이스당 최대 50여 개의 가상 인터페이스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포트를 하나를 점유를 하시는 거죠. 하나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지가 됐든 텐지가 됐든 그 물리적으로 하나의 커넥션을 연결을 하시면 가상 인터페이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가상 인터페이스는 프라이빗 VRF 혹은 퍼블릭 VRF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50개까지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 어떤 거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 섞어서도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연결 하나로 프라이빗하게 가는 연결이 되는 VPC와 연결이 되는 거, 혹은 약간 퍼블릭 서비스를 쓰기 위한 퍼블릭 인터페이스 하는 거, 요것들을 다 섞어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내려가서 프라이빗 VIP를 구성하실 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연결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VGW로 연결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VGW 연결하시게 되는데 물리적인 연결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50개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설정을 하실 때 이제 VLAN ID를 쓰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쪼개서 쓰실 때 네트워크에서 보통은 VLAN을 사용을 하죠. 근데 가끔 약간 좀 오해를 하시는 게 VLAN 아이디를 쓰면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서 쓰고 있는 VLAN이 확장이 되는 거냐, 그게 L2 확장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VLAN 아이디는 지금 우리의 네트워크 환경에 사용되는 VLAN과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단순하게 이 구간과 이 구간 내에서의 그 가상 인터페이스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구분자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가 사용되든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VIF 네임을 하시는 게 있고 ASN 넘버가 필요합니다. ASN 넘버가 필요한데 프라이빗한 ASN 대역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프라이빗하게 BGP 피어링으로 연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설정 자체는 사실 클릭 몇 번을 하시게 되면 프라이빗 VIF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가이디드로 다 그냥 그 필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IP 구성도 다 들어가 있고요. ASN도 아무거나 구성을 하시면 이걸 간단하게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퍼블릭 VIF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아까 제가 VGW와 연결이 된다, 프라이빗은 각 VPC별로 개별적인 BGP가 맺어져야 되는데, 얘는 직접 VGW가 아니라 직접 AWS의 그 엣지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연결하실 때는 실제 온프리미스의 퍼블릭 IP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실제 퍼블릭하게 BGP 피어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지만 ASN 자체는 뭐 프라이빗을 가지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BGP 피어링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BGP 자체가 또 다른 그 인터넷의 다른 AS 쪽에 광고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프라이빗 AS를 가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센터는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퍼블릭 서비스는 구성을 못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그 AWS의 티켓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30비트 대역의 그 피어링을 맺을 수 있는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퍼블릭 IP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내부 서버팜인데 가용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 그걸 통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에는 나팅을 통해서 또 실제 인터널 서버팜의 서버들이 직접 AWS의 퍼블릭 서비스들과 전용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사실 더 본론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본론인데,
VPC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써보니까 괜찮네. 워크로드가 하나, 두 개 늘어나요. 그리고 VPC는 굉장히 쉽죠. 쉬우니까 예전만큼 네트워크 환경 하나에 뭐 여러 개 서비스를 다 넣는 게 아니라 VPC별로 다 쪼개서 구성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여전히 요건상 우리 네트워크와 직접 다 저용선 연결이 되어야 돼요. 물론 회선 연결은 한 번만 하면 되죠. 로케이션과 여러분의 센터 간에 한 번만 구성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AWS상의 다양한 VPC들과는 다 그 별도의 BGP 피어링을 맺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지하기가 조금 더 번거로워졌다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VPC, N개의 BGP 피어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점점 이제 우리는 서울,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사가 외국에도 있다. 이럴 경우에 또 묶어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또 VGW에 IPsec으로 묶고, 뭐 본사인 서울은 그냥 전용선을 묶고, 아니면 반대의 케이스로 이제 서울 리저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도 사용하고, 뭐 미국도 사용하고, 유럽도 사용하고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또 우리 본사와 여기 간에 또 VPN을 또 묶으셔야 되죠. 점점 이제 매니지가 좀 이렇게 골치 아파지죠.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디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의 중간에 약간 프록시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약간 라우팅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비교를 해드리면 라우트 리플렉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또 추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왼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커넥션이에요. 지금 오른쪽 온프리미스에서 저 게이트웨이까지 한 번만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백단에 있는 VPC들, 어디 있는 VPC가 됐든 몇 개가 됐든 계속해서 연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심플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약 조건은 하나의 VGW, 하나의 DX 게이트웨이당 최대 30개의 VIF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VPC 관점에서는 게이트웨이당 10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0개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실제 설정 화면입니다. 실제 설정 화면이고요. 하나의 VGW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전 세계의 AWS 리전에 VPC들이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하나의 온프리미스가 있고 하나의 DX를 연결을 했어요. 회선 하나만 연결했어요. 그런데 다 통신을 해야 되는 요건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걸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각의 VPC는 VGW라고 하는 그런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어소시에이션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BGP를 다 일일이 뚫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소시에이션만 하시게 되면 네트워크적으로 전체가 다 묶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AWS 백본 네트워크를 타게 되는데, 단순히 서울 리전에 있는 VPC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리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리전들에 있는 VPC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VGW 게이트웨이, DX 게이트웨이 하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리전의 모든 VPC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으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프라이빗하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확장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10개까지만 조인이 된다고 했는데 11번째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추가하시면 되죠. DX 게이트웨이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걸 또 묶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계정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계정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멀티 어카운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DX 게이트웨이를 가진 계정, 그리고 또 추가적인 계정들에 대한 VPC 연결까지도 이 DX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라우팅의 동작 방식을 한번 보면 지금 중복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라우팅의 기본이죠. 만약에 저희가 VPC가 여러 개 있다, 그리고 온프리미스가 있다라고 하면 라우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라우팅이 된 부분이 이렇게 온프리미스에 광고가 되겠죠. 광고가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프리미스 내역이 광고가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N개만큼의 필요하던 VPC BGP 피어링을 N개만큼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매니지를 하셨다라고 하면
디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중간에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하나만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연결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백엔드로 어디에 있는 어떤 리전에 있는 VPC든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서비스는 좀 글로벌 서비스다. 근데 기존에 좀 제약이 있었다. 기존에 해외 리전을 하려면 뭐 IPsek으로 연결을 해야 됐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아무리 네트워크 환경이 좋다고 해도 IPsek은 이제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조금 챌린지한 부분이 뭐냐면 퍼포먼스가 사실 일관적이지 않죠. 가끔씩 이 네트워크 이제 그 지터 때문에 핑이 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사실은 전용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 AWS 글로벌 백본을 타고 글로벌한 그 어떤 서비스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 됩니다. 제약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약상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제약상을 말씀을 드리면 그 디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에는 온프리미스에서 여러 개의 VIF를 구성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온프리미스 투 온프리미스로의 통신은 현재 지원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약사항은 뭐냐면 VPC to VPC 커뮤니케이션도 이걸 통해서 통신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DX 게이트웨이는 온프리미스에서 VPC 간의 통신만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어떤 구성 요건입니다. 그리고 또 VPC에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VPC를 타고 또 다른 온프리미스 지점으로 통신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티브 라우팅이 제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그림으로 한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글로벌 서비스예요. 저희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프라가 퍼져 있는 상황이고 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글로벌 MPLS망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리전들을 레버리지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이미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구성은 디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지금 사용이 되지 않는 환경인데 여기서 이제 디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가 만약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지금 보면 선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는 여기 지금 빨간색 선들, 실제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디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빨간색 선들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를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핑크색 선만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모든 글로벌한 그런 어떤 VPC들 서비스들이 MPLS 없이 엮이게 되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다만 조금 차이는 있겠죠. 기존에는 MPLS를 통해서 지점과 지점 간 통신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뭐 다른 구성이 또 필요하겠죠. 다른 어떤 네트워크 커넥션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디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서비스를 또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AWS 네트워크 백본을 통해서 라우팅이 되기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약간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트래픽의 어떤 그 성능이 굉장히 컨시스턴트한 성능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에 우리 VPC 구성 요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이거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세션 자체는 디렉트 커넥트 기반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기술 트랙 5번에 2시 10분에 보시게 되면 트랜짓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좀 딥다이브를 해보시면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디렉트 커넥트를 구성을 같이 조합을 해보면 또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좀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좀 그냥 경로 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로 제어인데 이게 뭐냐? 관리자가 특정 경로에 대해서 웨이트나 코스트를 좀 조절을 해서 똑같은 멀티 경로가 있는데 나는 여기를 그래도 우선하고 싶다 혹은 이쪽을 우선하고 싶다 할 때 디렉트 커넥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로케이션을 하나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패스가 2개가 있는 경우에요. 커넥션이 2개가 있고 물리적인 포트가 2개가 있고 뭐 장비가 이중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코스트를 동일하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플로우별로 이쪽 한번 갔다가 이쪽 한번 갔다가 로드 밸런싱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코스트 값을 다르게 해주시면 어떤 거 하나는 액티브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게 액티브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BGP의 그런 컨버전스에 의해서 바로 그 패시브로 트래픽이 이관되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여러분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케이션 두 개를 사용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뭐 똑같습니다, 그죠? 코스가 똑같을 때는 똑같은 그 양쪽의 디렉트 커넥트 이중화된 로케이션을 통해서 같이 트래픽이 로드 밸런싱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코스트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메인으로 이쪽 로케이션만 타고 트래픽을 흘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쪽으로 타게 한다라고 구성을 하실 수가 있죠. 사실 여기 VPN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여기서 둘 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실은 또 백업으로 VPN까지 같이 또 구성을 하시는 그런 구성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AWS 사이드에서 VPC가 볼 때 그 경로를 타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베스트 패스를 선정하는 알고리즘인데, 일단은 VPC 내부에 있는 라우팅이 무조건 가장 좋은 우선순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라우팅의 기본이죠. longest prefix match. 그래서 가장 스페시픽한 라우트를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한 라우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고정 라우팅 경로가 동적 라우팅 경로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VPC는 스태틱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VPC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IPsek이 됐든 디렉트 커넥트가 됐든 연결이 되면 여기는 옵션은 동적 라우팅, 즉 BGP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BGP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우팅 경로가 VPC에 들어올 때의 관점에서는 스태틱하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프로퍼게이션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동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스태틱하게 설정을 해놓으신 게 만약에 있으면 그게 우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쪽 라우팅이 들어오는 관점에서 또 보면은 DX가 VPN 대비 우선적으로 패스를 받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디렉트 커넥트 자체를 저희가 회선 이중화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우리는 무조건 DX 회선을 프리퍼드 경로로 갖고 문제가 생길 때 VPN으로 페일오버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두 가지 다 VGW 하는 쪽으로 터미네이션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이런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VPN이 스태틱으로 경로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해도 스태틱이 여기서는 우선을 갖지 않고요. 동적으로 되어 있는 디렉트 커넥트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트 커넥트 회선이 페일 되면 그때 이제 VPN으로 페일오버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태틱한 거 그리고 다이나믹한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VPN 관점에서는 스태틱, 다이나믹 두 가지가 다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렉트 커넥트는 스태틱한 라우팅은 제공이 안 됩니다. 무조건 BGP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비는 BGP 지원되는 장비가 없는데 그럼 장비를 새로 사야 되나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 그 파트너분들께서 하는 서비스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본인의 로케이션에 그런 임대 형태로 BGP가 지원이 되는 그런 장비들을 또 임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프리미스에서 저 로케이션까지 스태틱하게 라우팅을 뚫어 주시고 그 로케이션에서 AWS의 VGW까지 동적으로 BGP를 연결하시는 그런 방법도 옵션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보는 게 이제 라우팅, BGP 단에서의 경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롱기스트 프리픽스 언제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프리퍼런스, 즉 우리 센터에서 AWS로 멀티패스로 구성이 돼 있을 때 뭘 타느냐는 이제 로컬 프리퍼런스를 가져가게 되죠. 반대로 AWS에서 우리 센터로 들어올 때는 그런 멀티패스 중에 어떤 걸 타게 되냐? AS 패스 프리펜딩으로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 뒤에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가 동일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퍼 플로우별로 BGP 플로우별로 또 왔다 갔다 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예시입니다. 경로 선정에 대한 예시인데, 지금 우리 서울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AWS까지 회선이 이중화가 되어 있어요. 포트가 이중화가 되어 있다는 거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로 똑같이 프리픽스 동일합니다. 프리픽스 랭스가 동일하고요. 16비트로. 근데 이제 차이는 뭐가 있냐면 그 AS 패스가 달라요. 지금 65,001, 65,000 이게 똑같은 게 여기는 2번 들어가고 저기는 3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AS 패스 프리펜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상으로 이게 더 짧아 보이게 만드는 거고 저쪽 경로가 더 길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짧은 게 당연히 AWS의 저 VGW 혹은 디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 관점에서는 이게 홉이 더 짧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프리퍼드 패스는 이쪽을 타게 됩니다. 자, 저희가 우리는 서울 DC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DC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로케이션을 구성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의 예시를 들어보면 근데 지금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AS 패스가 더 짧아요, 심지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비트 수가 다르죠. 예, 그 어드버타이징 하는 그 길이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스페시픽합니다. 그죠? 24비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4비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여기를 타게 됩니다. 다만 24비트 밖에 더 넓은 그런 다른 대역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저쪽에 있는 대역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쪽 대역을 타고 모스트 스페시픽한 그 라우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경로는 또 저쪽 대역을 타게 구성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디렉트 커넥트는 BGP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또 지원을 합니다. 아마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자체는 라우팅을 이제 BGP라고 하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 통해서 광고를 할 때 프리픽스로 추가를 하는 추가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메타데이터인데 이건 이제 내가 어떤 라우팅 자체를 조금 조절을 하고자 할 때 또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퍼블릭 VIF를 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퍼블릭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시고 싶으실 때 이걸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서울 리전에 S3가 있을 거고, 그죠? 서울 리전에 뭐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가 있을 건데 보면은 모든 리전마다 다 해당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한번 구성을 하시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서비스들의 IP 레인지들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 그 장비 쪽으로. 너무 많아요, 그죠? 예,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실 다른 어떤 퍼블릭 서비스는 필요 없고 그냥 서울 리전에 있는 것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경우가 있죠. 반대로 우리의 어떤 라우팅, 우리의 어떤 퍼블릭 한 그런 IP 어드레스가 라우팅은 상호적인 거죠. AWS 쪽으로 광고가 되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로컬만 사용을 할 건데 이게 또 글로벌하게 다 돌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하게 돈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AWS 내부에서만 돕니다. 이게 또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걸 경로를 제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받는 것도 제한하고 싶고 우리의 IP 대역이 AWS 광고되는 그 범위도 제한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커뮤니티고요.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지금 9,000대 대역을 사용을 할 때는 우리의 IP 대역을 AWS에 어디까지 광고를 할지를 정의를 하실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AWS 리전에 한정할 거다, 혹은 뭐 APEC 이쪽 지역에 한정할 거다, 혹은 뭐 상관없어 그냥 다 왔다 갔다 하지 뭐 하실 때는 9,300을 두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VIP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전 세계 모든 퍼블릭 서비스의 IP 레인지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S3 서비스, 뭐 서울 리전에 있는 거든 미국에 있는 거든 어디에 있는 거든 다 요 디렉트 커넥트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서울만 있으면 돼, 서울 것만 받을 거야라고 할 때는 요거를 이제 제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범위를, 스코프를. 그래서 8,100으로 하면 서울 리전, 로컬 리전의 그 대역만 들어오게 되고요. 8,200으로 하면 APEC, 그리고 아예 그냥 태깅을 없애버리시게 되면 그냥 전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리전에 있는 AWS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든 요 그 전용선을 통해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제공을 하는 게 요 프리퍼런스, 로컬 프리퍼런스를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7,100 로우 프리퍼런스, 7,200 미디엄, 7,300 하이 프리퍼런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AS 패스 프리펜딩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AWS에서 우리 센터로 들어올 때 경로를 어디를 탈지를 보는 건데 긴 쪽이 조금 더 홉이 많게 보이는 거죠, 얘 입장에선. 그리고 짧은 쪽으로 보통 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도 경로가 이중화가 뭐 다중화가 되어 있을 때 어디를 타게 할지는 이렇게 다른 조건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로컬 프리퍼런스를 하이로 잡아주게 되면 이쪽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무조건 액티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페일오버 되는. 그래서 약간 트래픽의 경로 자체를 제어를 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건 이게 예시입니다. 뭐 주니퍼 장비를 쓸 경우에 예시는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렉트 커넥트를 한번 구성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장비단에 직접 컨피그레이션을 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샘플로 다 컨피그레이션을 떨궈 드려요. 그냥 콘솔로 클릭해서 GUI로 필요한 값만 몇 개 넣어주시면 저희가 제너레이트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바로 장비에 부으시면 BGP 터널이 BGP 그 피어링이 업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컨피그레이션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옵션 중에 우리 장비는 주니퍼야, 우리 장비는 시스코야,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컨피그레이션까지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디렉트 커넥트를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간 좀 그 번거로웠던 부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개선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하는 거 좋아요. 네트워크 광고 다 되고 이제 라우팅이 다 돼요. 그런데 실제 서비스를 올리려면 사실 라우팅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사실 도메인에 대한 룩업이 가능해야 돼요. abc.com이라고 쳐서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IP가 리턴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는 그냥 온프리미스에 우리 DNS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AWS랑 연동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항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슈였냐면 기존에 그냥 AWS 사이드에서 내가 지금 보시게 되면 one.myvpc.com이 인터널 리졸버라고 해요. 모든 VPC는 하나 구성을 하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내부 DNS가 동작을 합니다. 인터널 리졸버라고 해서 얘가 이제 물어보게 되고 얘는 이거는 뭐뭐야, 이거는 뭐 호스트 그 2번의 IP는 192.168.1.11이야라고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온프리미스에서 지금 라우팅이 다 되고 있어요. 온프리미스에서 사용자 1번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죠. 갑자기 지금 to.myvpc.com이 어떤 거예요? 라고 딱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포워딩을 해주지? 라고 했는데 지금 인터널 리졸버한테는 기존에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라우팅이 동작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워크어라운드로 보통 쓰셨던 방법이, 그리고 저희가 약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워크어라운드로 조금 그 백서를 제공을 해드렸던 게 오픈소스로 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의 이그젬플입니다. 뭐 언바운드라고 하는 그런 오픈소스 DNS 툴이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시고 얘를 통해서 포워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언바운드가 다시 내부적인 그 DNS 리졸버에 한번 룩업을 해가지고 이거 경로를 받아가지고 이 IP를 받아서 다시 사용자한테 리턴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인스턴스가 추가가 돼야 되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하나 인스턴스가 추가된다는 것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저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희 룩업 자체가 다운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라우터 53 DNS 리졸버라고 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를 해드렸어요. 요거는 그 하나의 그 엔드포인트예요. ENI 형식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서비스가 추가가 되는데 각 어베일러빌리티 존마다 하나씩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추가가 됨으로써 가능한 그림이 뭐가 되냐면 기존에 그 클라이언트 1번에서 to.myvpc.com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존에는 사실 이 구성이 안 됐었는데 이 DNS 리졸버는 얘가 바로 찾아가지고 이거예요 라고 바로 던져주죠. 이 구성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사실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기존에 그냥 하이브리드 쓰실 때는 이렇게 라우팅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거 끝 했었는데 사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던 건데 이번에 이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VPC에서 온프리미스에 있는 특정 클라이언트, 뭐 특정 호스트의 IP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방향뿐만 아니라 양방향으로 그 룩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우리 온프리미스에 있는 그런 DNS 서버가 바로 해당 값들 리턴을 해서 지금 원하는 그런 값들 바로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저희는 멀티 VPC를 사용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다 일일이 그러면 리졸버를 구성을 해야 됩니까?
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니요고요. 왜냐하면 하나만 구성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VPC 피어링이든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 하나를 통해서 여기에 구성을 해 놓은 그런 레코드 셋 같은 것들을 전체의 어떤 우리의 환경에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가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계정들, 다른 VPC들이 요 하나의 라우터 호스트나 리졸버를 같이 사용을 하도록 구성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의 구성으로 온프리미스에서 어떤 자원이 됐든 VPC, 그리고 AWS에 있는 어떤 VPC의 어떤 자원이 됐든 저희가 룩업을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그런 값들을 바로 리턴을 받아서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콘솔을 한번 보여드리면, 콘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서울 리전에서 바로 사용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두 개 다, 그러니까 양방향 룩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성, 혹은 단방향만 할 거다. 예를 들어서 AWS는 자원이 우리 온프리미스는 자원을 룩업 못하게 그냥 나만 쓸 거다라고 할 때는 그거에 맞게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그거에 맞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엔드포인트는 이제 DNS끼리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AWS의 요 라우터 호스트나 리졸버라고 엔드포인트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할 IP 어드레스가 하나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프리미스 우리 DNS 서버의 IP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 두신다라고 보면 돼요. 룩업이 필요할 때, 그리고 룩업이 돼야 될 때 여기에서 여기를 참조하고 여기에서 뭐 여기를 참조하고 하는 그런 구성으로 쉽게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모든 룩업을 다 저기로 던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룩업을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룰셋을 여기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룩업이 발생할 때만 저쪽에 있는 DNS 리졸버에 보내라, 혹은 저쪽에 있는 DNS 서버에 보내라 라고 하는 구성을 여기서 쉽게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통해서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라우팅 경로만 기존에 이제 흘렸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 DNS 구성을 통해서 라우팅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실제 DNS 룩업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은 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그 마치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은 뭐 사실 이제 필수인 것 같습니다. 비단 저희가 2016년에 리전을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더 많은 고객들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왜냐? 한번 써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편리한 거구나. 그리고 클라우드 처음에 도입하실 때 항상 보안에 대한 요건 약간이 굉장히 이게 큰 부분이고,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올지, 그리고 내부 연동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블락거든요. 근데 한번 구성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사실 원하시는 어떤 가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온프리미스 사이드의 어떤 그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연결하시게 되면 사실은 새로운 그런 IT 환경이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있는 것도 우리 자원이지만 이제 AWS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서비스들도 우리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그 프라이빗 라우팅인 거거든요. 퍼블릭으로 인터넷을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연결하시고 구성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그런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서비스 워크로드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아마 다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2분 정도 일찍 끝내드렸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